이유가 있는 거야. 얘네들이 팽창할 때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함부로 따라했다가 또 이게 저기 박태인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함부로 따라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도 그럼 여기서 뭐냐? 이제 여기서 팽창과 수축이 뭐냐? 순자산과 총자산의 비율이에요. 괴리가. 쉽게 말해서 뭐 빚을 내 순자산 대비 빚을 얼마까지 부채를 얼마까지 쓰나 이거예요. 자, 순자산 대비 내 부채가 그냥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가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순자산이 1억이에요. 순자산인 사람들이 팽창 국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싼 이자로 이게 신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하면 이게 레버리지 쓰면 안 되고 증권가 싼 이자로서 대출을 하게 되면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순자산의 한 두세 배까지도 이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불가능해. 신용이 너무 좋아서. 이게 내 순자산이 1억이면 신용도를 잘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내 순자산 대비 2배 내지 3배까지 부채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은행도 자산이나 그 사람들의 개인 신용도나 그리고 이게 근로소득을 보고 이제 해주잖아요. 그럼 내 순자산이 이제 1억이고 여기서 직장이 괜찮고 하잖아요. 그러면 담보대출 신용하고 이게 싼 이자로 굉장히 그 당시에 일구면권으로 싼 이자로 해서 하게 되면 보통 자기 순자산의 2~3배까지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부채를. 그럼 내 순자산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2억에서 3억 원을 부채를 끌어올 수가 있는 능력이 돼요. 이게 팽창을 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그 이제 신용 상태를 갈고 닦아놔요. 근데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이게 수축해야 할 때 이제 그걸 팽창 작업을 해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국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총 자산과 순 자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10억 원이야 총 자산이. 맞나? 10억 원인데 만약 팽창 국면에 들어갔어. 내가 자산을 10억 원을 움직일 수 있는 내공이 돼야 돼. 공부도 돼 있어야 하고 통찰력도 돼 있어야 돼요. 10억 원으로 운영해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주식도 됐고 채권도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마다 포지션이 달라요. 저는 참고적으로 좀 분산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 저거는 순자산과 총자산에 대한 팽창과 수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 시기에 왔을 때 수축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가 왔을 때 이제 팽창 작업을 해서 이제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을 때가 왔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본적으로 통찰이 돼야 돼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엄청난 공황이 와요. 공황의 쓰나미 한번 딱 쓸고 지나가면 대부분의 모든 산업군의 여러 회사들 있잖아요. 경쟁력 있는 회사 한두 회사만 하나 회사나 아니면 보통 한 회사가 다 독식을 해요. 공황이 한번 싹 지나가잖아요. 이제 독과점, 그 다음에 독과점 시장이 이제 열려요. 그 산업에 한 회사가 경쟁력 있는 한 회사가 그 산업 분야를 다 그 나라나 그 산업 분야를 다 그냥 독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 이게 불황 때는 안 나요. 언제 불황 때도 일어나는데 보통 공황 상태 때 그게 많이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그때 대기업들이 그 전에는 대기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대기업이란 전 세계 개념이 언제 이제 이게 나오냐?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대기업이란 개념이 생겨요. 왜 그냐? 공황이 이제 그때 대공황 때 모든 회사들 다 싹 죽어버렸어. 자빠졌어. 경쟁회사들이. 그러면 보통 한두 회사, 많이 해야 세 회사가 그 시장을 다 먹어버렸어요. 뭐 미국을 봐봐요. 미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석유왕, 철도왕, 뭐 철강왕, 머시기왕, 뭐 금융왕, 머시기왕 있잖아요. 그 전에는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소수의 한두 회사가 다 모든 걸 다 먹어요. 그 모든 이런 이런 공황이 한번 싹 하면 대부분 회사에 다 죽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수축한 상태로 가만히 지켜보고 봤어요. 뭐 언제 팽창 투자를 해야 하냐? 모든 거 쓰라미가 한번 공황이나 쓰라미 한번 싹 쓰고 가요. 그러면
대부분 회사들 거의 90% 이상 회사들이 다 망해요. 그러면 저기 소수의 몇 프로의 회사들만 살아남아요. 그럼 그 회사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산업의 피자 파이가 이만했어. 그럼 예전에는 그걸 한 저기 100개 회사가 그걸 나눠 먹던 했던데 거의 99개 회사가 다 망하고 한 회사가 살아남아. 그 한 회사가 어떻게 되냐? 이 피자를 갖다가 다 혼자 독식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공항이 다시 이제 지나면 호황이 오게 돼요. 그러면 이 피자가 다시 커져 옛날처럼. 그러면 그때 그 시장을 한 회사가 대부분 먹게 되세요. 이게 공항이 되면 이게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자빠져 죽을 99개의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기 공항에도 살아남고 나중에 저기 100년 후에도 살아남을 회사에다 몰라요. 우리가 그런 회사를 어떨까요? 내가 몰라요. 그걸 누가 가르치느냐? 공항이란 쓰나미가 가르쳐줘요. 공항이란 쓰나미 한번 싹 밀고 가. 우리 IMF 겪어봤잖아요. IMF 때는 그건 공항도 아니야. 그냥 그거는 좀 약간 저기 태풍이 지나가지고 물이 좀 홍수가 찬 정도지 쓰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공항 쓰나미는 그 비교가 안 돼요. IMF를 보면 대부분 많은 회사들이 다 그때 도산을 하고 살아남은 회사들이 다 어떻게 했나요? 네, 그 시장을 다 지금 다 산업의 피자의 그 시장을 다 지금 거의 먹고 있어요. 지금 현재 참 보이시잖아요. 이제 공항은 더 심해요. 그럼 간단해요. 공항에 저도 몰라요. 100개의 이 산업이라는 분야에 100개의 회사가 있는데 한 개 회사가 아마 독과점을 해. 99개 회사는 도산을 내. 몰라 나도. 어떤 회사가 저기 그 한 개 회사가 사놓고 나도 몰라. 그냥 기다리면 돼. 어떻게? 공항이랑 쓰나미가 가르쳐줘요. 싹 쓸고 가면 나중에 99개의 회사가 다 이제 자빠져가 이렇게 뒤지고 한 개의 회사가 나머지 회사를 갖다가 야금야금 이제 저기 흡수합병을 하면서 먹으러 다니는 회사가 있어. 네. 그 회사에다 투자 안 돼요. 공항이 되면 가르쳐줘요. 공항이 되면 다 자빠지고 그 누구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 공항 상태에서 다른 회사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히려 다른 회사들을 흡수합병을 집어먹는 회사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앞으로 살아남을 한 개의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나중에 그걸 지켜보다가 그런 회사가 이렇게 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면 이렇게 올라와요. 예전도 맞지만 보통 부동산 경기 한번 탁 깎이고 오랫동안 액자로 가다가 부동산 경기가 약간 살짝 올라올 때 그때예요. 그럼 그때 다른 회사들이 다 자빠져가 뒤져가지고 주식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할 때 소수의 회사들이 그 산업을 갖다가 그 시장을 다 이제 야금야금 다 이게 다 흡수를 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나중에 그런 회사들이 그 산업의 독과점 회사가 돼요. 그럼 그때 투자하면 돼요. 이제 그때 팽창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자산과 순 자산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회사는 지금 어떤 회사인지 몰라요. 나중에 공항이 다 그거 가르쳐줘요. 공항이 싹 경쟁력 없는 회사는 싹 날려버려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제가 요즘은 이게 계속 사람들이 이게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사고 싶으면 안 다른 사람 맞아요.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투자를 본인한테 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는데 하고 시장 조사하는데 이게 관이 틀려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본주의에서 돈이 버는 걸 맞아요. 근데 자기가 이게 지금 없으면 그게 안 돼요. 보통 이게 보면 그게 어딜 보면 제가 상속자들 많이 봐. 돈은 많이 물려받았는데 돈을 관리 못해서 날려먹는 상속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돈이 버는 걸 맞아요. 근데 돈을 굴리는 방법을 어떻게 벌릴지 모르고 돈만 이렇게 상속을 덩그러니 받잖아요. 보통 자기 대 이루는 사람들 그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왜 그거를 부를 이루는 과정 중에서 그걸 다 체득을 해. 이 부를 이루는 거는 머리보다는 몸으로 이걸 체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리로도 이게 공부를 해야지만 몸으로도 체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확히 이게 해요. 이게 몸으로 체득을 해야 돼요. 한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그럼 여기서는 좀 약간 제가 사례를 한번 옆으로 세니까 이 총 자산과 순 자산의 팽창과 수축. 수축은 뭐냐? 쉽게 말하면 빚을 최대한
순자산 가지고만 최대한 투자를 순자산에 가깝게 총자산을 순자산에 가깝게끔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적어놓은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총자산이 1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수축을 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부채를 한 3억 원 정도를 지고 7억 원 정도는 순자산인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수축 상태가. 내 총자산의 약 30% 이하로 좀 줄여주는 게 좋아요. 30% 선. 왜냐하면 너무 이게 부채를 없이 너무 저기 하잖아요. 금융 거래가 없잖아요. 나중에 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금융권에서는 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평소에 소액 어느 정도는 저기 금융권에 이게 부채를 좀 내가 지고 있어야 금융권에서 나를 갖다가 우량한 고객으로 판단하고 나중에 내가 대출이 필요할 때 이게 싼 이자에 많은 저기 대출 한도를 많이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자산은 많은데 대출 하나도 안 쓰잖아요. 뭐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이게 대출 받으려고 하잖아요. 대출 자체를 잘 안 해줘요. 이게 이 금융권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금융권에 이 사람이 금융 거래한 내역이 어떻게 보면 신용도가 이게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금융권으로부터 어느 정도 부채를 써줘야 돼요. 그게 내 총 자산에서 30% 정도는 부채를 좀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수축 국면에 있을 때의 상태예요. 보통 약간 30% 이하 정확히. 30% 이상을 넘기지 말고 수축 국면에서는 30% 이하, 내 총 자산에서 30% 이하에만 부채를 낀 거예요. 내 총